이번에는 제가 보유적인 종목 중에 하나의 미창석유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전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가 보유적에 있으며 주요 사전 안내사항은 여기서 비료에 거론되어 있는 기업은 제가 보유하고 있으며 절대로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설명의 내용 중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모든 판단 및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해당 설명회 및 분석 내용을 듣고 읽으신 투자자에게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린 바입니다. 관련 내용의 목적은 정량적 분석이며 분석에 대한 과정을 투자자분들께 공유 드림으로써 기업의 정량적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던스 제공 및 시작에 대한 계기 제공을 드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미창석유에 대한 분석 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창석유는 지금 22년 1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액을 발생시켰습니다. 차트를 16년부터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이거는 지금 매출액, 판관 비율, GPM 포함인 차트고요. 막대 차트는 미창석의 15년 1분기부터 매출액 추세입니다. 22년 1분기까지 꾸준하게 유지되다가 이렇게 꾸준하게 그래서 매출액이 이렇게 정체되어 오다가 20년 코로나 팬데믹을 맞고 급격하게 급감하고 이후에 매출액이 과거 대비 추세적으로 이렇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21년 4분기를 보시면은 15년 1분기 이후에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22년 1분기에도 역대 1분기 중에서 최대 매출액을 기록합니다. 이거는 뒤에 후속으로 분기별 매출액 추이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점이 뭐냐면은 일단은 판관 비율입니다. 판관 비율은 이렇게 계속 급감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하향 추세를 보이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장기 박스권 내에서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죠,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판관 비율은 상대로 봐서는 기업 경영 활동 여건을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다 판단할 수 있고요. 특징적인 점은 뭐냐면은 이 GPM입니다. 매출 총이익률. 과거 최대 매출 총이익률은 15년의 4월 달에 발생해서 14.9%인데 최근에 계속 매출 총이익률이 20년 4분기를 바닥으로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매출 총이익률은 15년 4분기 이후에 이때를 제외하고는 최대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일단은 그 센트럴 모텍에서 설명드렸듯이 GPM 같은 경우에 10%대 유지된다는 거는 이 해당 기업은 변동비역 기업, 그러니까 원재료단에 영향을 많이 받는 변동비역 기업이잖아요. 한 기업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파악하시면 되고, 종목 이 기업 명에서 볼 수 있듯이 석유, 미창석유, 원재료 가격은 원유에 이제 변동되는 기업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최근에 이제 원유 WTI 뭐 브렌트유래 가격 급등했었잖아요. 거의 뭐 배럴당 120달러까지 1분기에 특히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출 총이익률이 높게 나왔다는 거는 특징적이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래에셋의 유명관 연구위원님의 리포트 내용도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인데 한국 기업들의 매출 원가 부담 높아질 전망,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기업들의 비용이 부담이 증가한다. 매출 원가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매출액이 더 크게 증가하면은 즉 비용 부담을 판매 가격에 전가하는 경우 마진이 개선, 반대의 경우에는 마진이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미청석에서 차트에서 보셨듯이 매출액이
증가 추세에 있고요, 지금요. 그다음에 비용 부담을 판매 가격에 전가 가능한 경우에는 마진이 개선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거는 그렇다면은 매출 총이익률이 18.7%로 해 갖고 역대 최대급에 근접했다는 거는 비용 부담,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제품가에 적정하게 전가를 했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와 같이 GPM이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인 여건 하에서 수익성 개선 기업들의 프리미엄은 높아질 전망이다. 매출액이 연간 10% 이상 증가하는 기업은 21년 69.1%에서 22년 72.3%로 증가하는 데 반해서 이익률이 1% 이상 개선되는 기업은 21년에 51.5%에서 22년 42.8%로 큰 폭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연더블 영업이익률 개선 비율 비중 추이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고, 이런 여건 하에서 이익률이 이렇게 증가되는 기업은 프리미엄을 줘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미창석유를 지금 현재 분석했고 보유하고 있고 분석 내용을 공유해 드리는 목적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찾아내 갖고 투자하는 게 핵심 포인트겠죠. 최근에는 이렇게 이익률이 오히려 증가되는 기업, 역대 최고급에 근접하는 기업들, 그리고 매출액이 증가하는 기업들, 이런 저평가된 기업들을 찾아내서 투자하는 게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밑창석유의 OPM, OP 그리고 매출액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년 1분기부터 이렇게 차트를 작성했고요. 매출액은 거의 역대 최대급 경신 지속 진행 중에 있고, OPM은 15년 1분기 이후에 역대 최고 OPM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영업이익도 역대 최대를 22년 1분기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15년 1분기 이후에.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사이드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밑창석의 각 분기별 추이입니다. 약간의 계절성이 있어 분기별 추세성으로 파악하는 것이 유용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1분기 보시면은 22년 1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액, 역대 최대 OPM, 역대 최대 영업이익 기록했습니다. 2분기에도 21년 2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액, OPM은 약간 명이 떨어졌네요. 전년 동기 대비 YOY로. 그러나 OP 영업이익은 역대 최대. 3분기 역시 21년 3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액, 역대 최대 OPM, 역대 최대 영업이익. 4분기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매출액, 역대 최대 OPM,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여기는 GPM하고 판관 비율을 나타냈는데 22년 1분기까지 나왔잖아요. 판관 비율은 역대 최저 판관 비율을 해갖고 이렇게 하향 추세, 가장 이상적인 판관 비율을 보이겠죠. 그 다음에 GPM, OPM 상승. 이게 좀 괜찮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2분기 판관 비율 떨어졌고, 3분기 판관 비율 떨어졌고, 4분기에도 추세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판관 비율 자체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향 추세의 판관 비율이 되게 이상적인 기업 경영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아래는 연간으로 체크해봤습니다. 14년부터 21년까지 EPS가 파란색이. 주가의 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주가는 장기간 박스권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론적으로 EPS 곱하기 퍼잖아요. EPS 곱하기 퍼. 근데 퍼는 여기 보시면은 주황색 선 차트거든요. 퍼는 21년에 역대 최저 3.61배. 네, EPS는 역대 최고 돼 있습니다. 주가는 유지부동 장기간.
퍼 관점으로 봤을 때, 근데 EPS 관점으로 봤을 때는 현재 주가는 꽤나 과거 이렇게 에버리지를 감안했을 때 현재 시점의 주가 상태에서의 퍼 배수는 꽤나 낮게 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EPS는 최고인데.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밑창석의 이제 숨겨진 스토리나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밑창석유는 일단은 밑창석의 사업보고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창석유는 뭐 하는 기업인가? 밑창석유는 산업윤활유 전문 회사, 윤활유 전문 회사입니다. 주요 제품 및 서비스를 보시면은 주요 제품은 윤활유고요. 윤활유 전체 매출비 중에 77.7%가 윤활유입니다. 그럼 구체적 용도는 뭐냐? 공작기계, 선박, 자동차에 들어가는 윤활유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는 고무 배합류, 타이어나 신발, 고무 제품들에 들어가는 배합류를 판매하고 있고, 약 3.7%는 전기 전력유라고 변압기에 들어가는 전력유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윤활유잖아요. 윤활유에 포커싱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윤활유를 보시면은 아까 총 이익률이 높아졌다는 거는 원재료 가격이 일단 원재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재료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게 뭐냐면은 500엔 S오일에서 매입하는 윤활유 기유겠죠, 기유. 기유 내역이 49.9%, 50%. 윤활유 기유죠, 이게. 그러면 이 해당 기유의 원재료 가격 추세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S오일에서 많이, 항상 내수네요, 내수. 국내에서 하면은 기유가 22년 1분기인데 꽤나 가격이 높아지는 추세네요. 21년 가격 리터당 1100위안인데 20년 대비 거의 한 50, 40, 30, 40% 정도 높아졌네요. 그리고 22년 1분기에도 계속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꽤나 높아지는 21년도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꽤나 높아지는 걸로 파악 가능한데, 매출 총이익률이 최고에 근접했다는 것은 제품 가격에도 적정히 반영됐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제품 가격도 많이 높아진 것을 예측할 수 있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활유 수출 쪽에는 20년 대비 21년 거의 한 35% 가격이 상승됐네요. 적정하게 가격 정가했고 보니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내수에도 1,300원인데 20년도에 21년도에 1,644원. 여기서도 많이 제품 가격을 상승시켰네 보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원재료 가격단이 올라갔어도 제품 가격을 충분히 적정하게 적기에 반영시켜서 가격 상승시켰기 때문에 그런 높은 매출 총이익률과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렇게 파악 가능합니다. 다시 분석글로 넘어와서 요 내용들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은 제품 가격 추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가격이 얼마큼 올랐나. 이 밑에 보시면 제품 가격하고 GPM하고 조합을 시켜놨거든요. 아까 윤활유가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매출 비중이 한 78%니까는. 그리고 윤활유는 보니까 수출하고 내수하고 있는데 수출 비중이 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수출 비중이 기업으로 70%인가 그런데, 잠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비중을 보면은 이게 윤활유잖아요. 윤활유 전체 매출액 금액이 1분기에
연간으로 따지면 한 670억 정도 되는데 수출이 380억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요. 대략적으로 한 60% 정도, 70% 정도 이렇게 분기니까는 300억에 3천억에서 1,800억이 수출이니까는 한 60% 정도, 70% 정도는 수출 비중이 높겠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도 보시면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 수출형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렇다면 제품 가격이 얼마큼 올랐냐, 상승했냐 체크해 봤습니다. 이게 17년 1분기부터 추세를 이렇게 체크해 봤고, 중요한 거는 수출이잖아요, 수출. 수출 가격이 파란색이고, 내수 가격이 이건데, 그 두 개를 같이 합해 왔어요, 일단은요. 6대 4 정도 되니까요. 그러면은 17년 1분기 이렇게 21년 1분기까지 했었는데, 21년 1분기에 역시 예측한 대로 역대 최고 제품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GPM하고 이제 매출 총익률 차트하고 조합을 시켜봤거든요. 여기 따라가고 이렇게 변동이 같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특이점은 20년 2분기에 제품가는 하락했는데 전분기 대비 이렇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총이익률은 높았었네 보니까요. 이게 특징점 20년 2분기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또 체크해봤습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는 가장 높은 제품가 반영을 통해서 매출 총이익률은 역대 최고에 근접하는 매출 총이익을 기록했다. 이거를 기억하고, 원재료는 베이스 기운이니까는 아무래도 유가에 크게 연동될 수 있는 성질의 원재료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죠. 원재료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원재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7년 1분기 이후부터 체크해 보니까는 19년도에 이렇게 튀었다가 코로나 팬데믹 때 국제유가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진 게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20년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국제유가하고 연동돼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가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120달러까지. 22일 1분까지. 그거를 국제유가와 연동돼서 원재료가도 이렇게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PM은 이렇게 높게 기록했다는 건 아까 방금 전에 봤듯이 제품가가 적정히 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반영을 해서 이 스프레드가 계속 유지되면서 높은 이익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제품별 매출액입니다. 일단은 제품별 매출을 체크해 보니까는 매출액은 P하고 Q잖아요. 매출액은 P하고 Q. 그러면은 아까 주요 제품별하고 이제 판매량을 체크해 봤어요, 한걸요. 일단은 매출액이 높다 하더라도 P하고 Q는 이렇게 성격별 구분으로 지어지면은 가장 베스트 케이스는 P도 높아지고 Q도 높아지는 상황이 그냥 베스트 케이스잖아요. 근데 지금 밑장석에는 어떤 케이스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품가는 P 관점에서는 가장 높고 Q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Q를 그냥 체크를 해봤거든요. 각 분기 보고서에서 다 일일이 발제시켜갖고 판매량을 체크해 봤습니다. 조금 아쉽게도 보니까는 Q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장기간 박스권 내에서 플랫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보니까요. 윤활유, 내수, 수출, 그다음에 공부의 압류 이게 다 포함해서, 그러면은 지금 22년 4분기에 최대 매출 찍었잖아요. 이거는 이 사유는 Q 관점보다는, 그러니까 판매량의 관점보다는 P의 관점으로 하고 제품 가격이 급등을 해서 그래서 매출액이 역대 최고로 찍었던 기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죠.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셨는데 Q까지 이렇게 같이 증가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이 부분은 좀 아쉽다. Q 관점으로.
그다음에 현금 흐름을 체크해 보면은 현금 흐름은 장기간 파란색이 OCF고 이제 이 회색이 FCF 프리캐시 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 그다음에 여기 캐펙스입니다. 캐펙스. 캐펙스는 최근에는 거의 설비 투자를 안 했네 보니까요. 그리고 이익은 상당히 늘어나니까는 OCF하고 FCF는 이렇게 높게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 OCF하고 플러스 FCF 계속 유지되고 있어갖고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은 가동률은 어떤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 Q관점으로 봤을 때는 Q관점으로 가동률을 이렇게 체크해보고 캐파를 체크해봤습니다. 아래와 같이 캐파 증선은 과거 17년 4분기하고 19년 3분기에 시행을 했네 보니까요. 이렇게 캐파시티를 생산 능력들을 이렇게 분기 보고서 다 따와서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캐파 증서라고 17년 4분기에 19년 3분기에 캐파 증서라고 캐펙스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17년 4분기하고 19년 3분기 17년 4분기에 캐펙스가 좀 높았죠. 이때 설비 투자를 했다는 거고 19년 3분기에 이렇게 높아졌었네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캐파 증서를 했다는 거고 주기로 보면은 이제 캐파 증서는 좀 현시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동률을 보면은 4분기에는 매번 4분기에는 거의 뭐 140%, 130%, 140%도 넘기네 보니까 4분기가 아마 성수기 같은데 보니까요. 대략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그러면 이제 캐파 증서는 울산 공장은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활유 쪽이거든요. 이 주기로 봤을 때도 17년 4분기하고 19년 4분기 했으면 2년마다 한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정상적으로 했으면 21년 4분기에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잠잠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과거 주기로 봤을 때 그리고 가동률로 봤을 때 이렇게 캐파 증설이 필요한 구간이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본사 공장 또한 풀 가동 현황입니다. 체크해 보니까는 여기도 근데 여기는 과거 증설이 이력이 없어요. 그래서 밑창석의 현재 여건상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추가 증설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본사 쪽 말고 울산 공장이에요. 울산 공장. 근데 장기간 이어져온 플랫한 매출액 성장은 21년 이전에 아마도 추가적인 시선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 것이면 쉽게 추론 가능합니다. 근데 따라서 현재 갑작스러운 전방석의 호조는 어디서 기인하는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위창석의 도약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주지 않을까 이제 판단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추론했냐면은 전방석의 호조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잖아요. 사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서 왜 전방석의 호조가 나왔냐 이렇게 판단을 했냐면은 이 원재료는 국제유가에 크게 연동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래는 이제 WTI하고 그러니까 국제유가하고 GPM 매출총리라고 조합 차트입니다. 이거는 설명드리겠죠. 밑창석에 높은 특이사항이 발견 가능한데 당초 밑창석에는 원재료가 유가에 높게 연동되는 변동비역 기업의 성격을 과거 장기간 유지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2분기에 접어들면서 2분기에 이게 주황색이 이제 매출총리율이거든요. 이런 과거 기저가 확연히 바뀌는 모습이 GPM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과거에는 그 국제유가가 높아지면은 이 WTI거든요. 국제유가가 높아지면은 원재료 가격이 높아지고 제품 가격 스프레드가 급격히 좁아지면서 이익률이 감소를 크게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근데 21년 2분기부터는 그런 과거의 추세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거꾸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데 따라가고 매출 총익률이 같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보실까요? 차트를 보면서. 예, 여기 요 캔들 차트가 WTI거든요. 과거에 보시면은 국제유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은 매출 총익률이 급락을 했어요. 이렇게. 이 의미는 국제유가가 높아지면은 올라가면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고 제품 가격은 거의 상승이 미비해서 스프레드가 이격이 좁아지기 때문에 제품 가격, 원재료 가격하고
그래서 총이익률이 이렇게 급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과거 대비 저유가 대비.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고만고만한 기업, 그냥 국제 유가에 따라가고 스프레드 따먹게 하는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국제 유가가 급락을 했어요. 매출 총익률이 또 뻥 튀어요. 여기 보시면은 매출액은 이게 줄어들더라도 이거는 제품가는 뭐 그 정도 고만고만하게 유지되는데 원재료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벌어져갖고 이익률은 매출액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이익률은 높아진다. 그런 모습이잖아요, 지금요. 여기 보시면 국제유가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맞고 뻥 떨어졌어요. 20년 2분기에. 매출액은 20년 2분기 최저잖아요. 근데 이익, 그러니까 이익률은 최고예요, 최고. 이전까지 보면은. 이 의미는 매출액은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가는 유지되고 있고 일시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급격하게 급락했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그만큼 벌어져가고 이익률은 이제 급증했다는 그 의미잖아요. 지금 여기서 계속 그러게 보면은 그 원재료 가격이 유가가 올라가면은 이익률이 뚝 떨어지고 그래서 21년 1분기까지 그렇게 그런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갑자기 21년 2분기부터 보시면은 21년 2분기 이후부터 이제 보시면은 국제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크게 치고 올라가는데 이익률도 같이 따라 올라가요. 이렇게 과거 추세와 틀리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제유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 불구하고 이익률은 계속 유지되고 높아지고 그래서 국제유가가 최고치로 거의 120달러 찍는데 또 불구하고 최고 매출 총이익률을 기록해요. 그리고 최고 OPM도 기록하고 최고 영업이익도 발생시키죠. 그러면은 과거 이 추세와 대비 21년 2분기 이후에는 뭔가 이 미창석유의 영업활동 여건에 외부의 활동 여건에서 뭔가 큰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품 가격들이 따라서 원재료 가격에 따라 과거 추세 틀리게 장기간 유지했던 과거 추세 틀리게 제품가가 같이 이제 원재료 가격 연동돼서 급등을 한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이거 뭔가 전방산업, 그러니까 미창석유의 윤활유가 들어가는 전방산업이 꽤나 호조를 이루고 있어갖고 또 수요가 많다. 아니면은 뭐 공급 쇼티지를 발생시켜갖고 이 제품이 되게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런 여건들을 감안해서 써놨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전방 수요 호조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미창석유의 도약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주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고만고만한 매출액을 잠깐 볼게요. 고만고만한 매출액을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특히 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급감하고 이 상태로 보면은 19년 4분기까지 19년 4분기 이렇게 그 캐파 증설했는데 이 상황이면은 캐파를 증설을 하기를 좀 꺼려야겠죠. 근데 현재 같은 여건 이렇게 이익률도 올라가고 매출도 올라가고 그러면은 원래대로라면 21년 4분기에 캐파 증설을 했어야 되는데 캐파 증설을 할 수 있는 결심을 하지 않을까 이게 개인적으로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주식 담당하고 통화하니까는 뭐 캐파 증설에 대한 의지는 아직까지 없다 뭐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일단 추론입니다. 추론.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면 도대체 이 윤활유 같은 경우에는 뭐 딱 느껴지는 건 자동차용 윤활유가 제일 먼저 떠올리잖아요. 자동차용 윤활유. 물론 최근에 윤활유 관련 기사 보면은 윤활유에 대한 뭐 이렇게 가격 상승이나 그런 것들은 있어요.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게 자동차 관련해 갖고 윤활유 수요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급증하고 그러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뭐 국내 기업 중에서는 상장사 중에 윤활유 관련해 갖고 급등유화나
한국 쉘 석유가 있는데 거기다 보면은 자동차 쪽에 많이 들어가는데 윤활유 쪽이 이렇게 이익률이 급등하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방 산업이 자동차는 아니지 않을까. 일단은 계략적으로 감을 잡고 파악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역시 사업보고서 일단은 내용이 아까 봤을 때는 사업보고서 내용을 일단 먼저 보고 취직 담당하고 이제 분하고 통화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밑창석유의 주요 제품을 보시면은 아래와 같이 공작기계, 선박, 자동차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크게 특징점이 이렇게 크게 간파하기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공작기계, 선박, 자동차. 그래서 통화를 한번 해봤죠. 그래서 밑창석유 주식 담당하고 통화한 결과 밑창석유의 주요 연료의 주요 용도는 해운업, 선박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뭔가 좀 포인트가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해운업, 뭐 HMM 뭐 그런 것들을 하고 물류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해운업이 선박 업종이 뭐 LNG나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방 산업이 호조니까는 이 선박 쪽에 들어가는 윤활유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또 윤활유가 뭐냐면은 친환경 쪽에 강하기 때문에 윤활유를 많이 써야지만 이게 유해 물질 배출이나 공해 그런 게 감소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뭐 트렌드. 그리고 해운업 물류의 활성화 그런 것들이 엮여가고 그래서 이치영석유의 윤활유가 전방산업이 호조가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면은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이 발생해서 체크를 해보니까는 주로 윤활유 관련해서 표기된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선박류, 선박류, 선박류 대부분 선박류예요. 선박류 이렇게 선박용 윤활유가 주력 매출 제품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최근에 해양물동량과 연관된 일부 내용을 참조했는데 리포트에 이제 봤었거든요. 물동량 관련해서 이렇게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전방산업이 이제 해운업 쪽에서는 좋으니까는 과거와 틀린 여건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미창석유의 제품별 매출액 구조이며 수출 비중은 65%대. 예, 보시면 되시고 이게 수출 비중이거든요. 수출 비중은 60% 중반대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지금 이게 수출 비중이 65%니까는 아까 그 원재료는 뭐 SOE나 국내에서 내수해서 충당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수출 비중이 높은 요즘에 고환율 1,320원대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는 아무래도 고환율 또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주 현황을 보면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피델리티 아니고 피델리티 펀드가 장기간 보유 중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90년대 진입한 걸로 파악하고 그리고 자사주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13%. 그리고 특이사항은 일본의 최대 오일 기업인 에네오스 홀딩스가 지분율을 10%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원계좌 및 주요 주주가 보유 비중이 70%. 지금 이게 시가총액이 한 1,300억 대인데 70%가 물량에 잠겨 있으니까 되게 거래 가능 물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스몰 캡이면서도 거래량이 상당히 낮은 그런 기업입니다. 특징이. 근데 여기 에네오스 일본 최대 오일 기업이 에네오스인데 이게 주주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근데 히스토리 체크해보니까는 이창성이는 에네오스와 기술 협약을 맺고 매해 많은 비중의 원재료를 에네오스로부터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매출액이 10% 이상인 최대 고객이 일본의 에네오스예요. 이렇게 보시면 국외 일본 등에 되어 있잖아요. 에네오스 쪽에 10% 이상 매출액이 발생하고 에네오스는 또 여러 이제 서플라이 통해 갖고 비창석유의 윤활유를 판매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기술 협약을 맺고 오랜 전부터 해갖고 에네오스하고 협업하는 거예요 보니까요. 10% 이상 차지하는 단일 외부 고객은
에네오스다. 최대 매출처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매입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특이사항이 하나 있는데 체크해 보니까는 관계사가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스타자동차라고 관계사가 하나 있는데 관계기업 이게 종속 연결 기업은 아니고요. 관계기업이기 때문에 지분율이 30.95%예요. 스타자동차라고 있는데 그러면 관계기업은 아까 그 센트럴모터에서 설명드렸듯이 관계사는 그러니까 지분법 손익이나 그다음에 배당금 수치로 막 영업이익 외 이익으로 이게 반영되거든요. 필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그 중국의 안타스포츠하고 이렇게 하고 풀프로스펙트 해갖고 협약을 해갖고 협업을 해갖고 관계사로 이렇게 등재돼 있잖아요. 그래갖고 거기서 지분법 손익이 매해마다 이렇게 많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근데 관계사는 영업 외 이익으로 이렇게 잡히는데 왜 이거를 제가 이게 설명드리냐면은 꽤나 좀 짭짤한 이익을 영업의 이익을 이렇게 올릴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스타자동차가 보시면은 설명드리도록 스타자동차는 30% 정도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고 밑장서기에서 자동차 판매업입니다. 설명드렸듯이 연결 종속기에 비하면 관계사역권으로 영업의 이익인 지분법 손익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당분기 22년 1분기에 12억 영업이익 지분법 손익이 반영됐어요. 12억 1분기에 밑장서기에 영업이익이 120억이거든요. 약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약 10% 정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익이 또 반영된 거죠. 10% 정도. 10% 정도면은 꽤나 뭐 유효한 이익 규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기에는 1년 동안 29억이 반영됐어요. 근데 한계 분기에 12억이 발생됐다는 거는 꽤나 높게 발생했다는 거죠. 지분법 손익이. 그래서 스타자동차를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아래는 스타자동차의 지분법 손익 추이인데 밑창석의 오피는 22년 1분기에 역대 최대였잖아요. 120억. 근데 오피 대비 지분법 손익은 10%대까지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지분법 손익도 상당히 높게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시겠죠. 과거 추세 대비. 지분법 손익도 높게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를 차트로 한번 그려봤어요. 이제 파란색이 이제 분기별 지분법 손익이거든요. 스타자동차부터 발생하는 지분법 손익. 추세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보시면 좀 약간 헷갈리시잖아요. 이게 영업이익인데 회색선이 밑장석의 영업이익은 22년 1분기 최대, 역대 최대 찍었는데 OP 대비 밑장석의 영업이익 대비 스타자동차의 지분법 손익의 비중을 이렇게 체크해봤어요. 그러니까는 이때 뭐 이렇게 58.1% 일시적으로 급등했는데 이거는 밑장석의 영업이익이 낮았기 때문이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밑장석의 이익이 영업이익 급전에도 불구하고 지분법 손익 추이도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다. 이거 지분법 손익은 21년 2분기 이후에 역대 최대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이때가 두 번째네. 이때가 두 번째고 세 번째로 높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연간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간으로. 스타자동차에서 그럼 스타자동차를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이걸요. 스타자동차의 연간 지분법 손익은 스타자동차 오피 추이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스타자동차의 연간 이익이에요. 이게 오피 주황색이 보시면은 17년 이후에 21년에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스타자동차가 이거 지분법 성인이 이게 스타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지분법 성인 21년에 역대 최대를 기록했어요. 윗장석한테 들어가는 지분법 손익이 추세적으로 일단은 21년이 스타자동차의 영업이익이나 지분법 발생하는 지분법 손익 역대 최대인 걸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22년 1분기 만에 이 영업이익은요, 스타자동차. 이런 추세는 역대 최대 이익도 또한 스타자동차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계약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분법 손익도 꽤나 높고 이렇게 그러면은 남은 22년에는 스타자동차로부터 발생하는 지분법 손익도 꽤나
과거 대비 높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아래는 연간 스타 자동차 진입 손익 및 미창수의 OP 그리고 OP 대비 진입 손익 비중 체크해봤습니다. 22년 1분기 10.8%에서 지속 증가 추세고 스타 자동차로부터의 진입 손익도 EPS 측면으로 꽤나 유의미한 금액 구간으로 진입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18년, 17년에는 그 OP 대비 진입 손익 비중이 15.6%, 16.7%에서 툭 떨어졌다가 계속 이렇게 상승 추세로 10.4%까지 올라왔어요, 지금요. 22년 1분기에. 예, 꽤나 EPS 측면, 어차피 지분포 손익도 EPS 쪽으로 계속 계산이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유의미한 금액 증가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제 스타 자동차만의 14년부터의 연간 매출액 OP치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 계속 증가 추세예요. 이렇게 쭉. 그리고 OPM은 이때 급감했다가 19년도에 급감 저점 바닥으로 계속 상승 추세예요. 이렇게 보시면 지속. 여기 22년 1분기거든요. 그러면은 스타 자동차가 자리를 잡고 잘 영업을 하고 있다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스타 자동차 모아놓은 회사 한번 체크해 보니까는 유재진 씨가 대표이사고 과거에 그러니까 유재진 씨가 누군가 했더니 미창석의 과거의 전 회장이에요. 그러니까는 도이치모터스 대표이사도 했었고 그러면 스타자동차를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스타자동차는 유재진 대표이사의 3인이 49%를 갖고 있어요. 유재진 대표는 전 미창석의 회장이고 이 3인이 보니까는 제가 미창석하고 통화 한번 해보니까는 이거 이 스타자동차가 가족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미창석이. 그러니까 3인의 아마 미창석이 지금 현재 대표이사 분이 지분도 포함되어 있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스타자동차는 뭐하는 회사인가 체크해보니까는 부산하고 울산하고 이제 경상도 쪽에 구울경에 메르세데스 벤츠의 국내 총판이 들어가 보니까요. 국내 그 벤츠에 관련된 그 딜러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부산하고 울산 경남 쪽에 총판이에요, 총판. 그래서 이 이제 벤츠 요즘에 인기가 좀 많잖아요. 그래갖고 많이 판매되는 추세고, 그래서 매출하고 이익들이 많이 증가 추세다. 이게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여기는 아래는 아까 연간 EPS하고 나타냈었는데, 이거는 분기별로 한번 추세를 그려봤어요. 그래갖고 이게 퍼밴드거든요. 22년 1분기에 퍼가 거의 최저점이다. 역대 최저점. EPS는 계속 이렇게 증가 추세 유지 중이고, 그러면은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파는 증설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선박, 해운업 쪽에 이제 들어가는 윤활유고, 지금 국제유가가 올랐을 때 이익률은 따라 올라왔잖아요. 그럼 거꾸로 이제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가 96달러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가정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WTI 급락이 발생한다면은 과거 GPM 추이를 확인 시에 유가 급락 추세 발생 시에는 약 2개분기 GPM이 급등했던 발생 전력이 확인됩니다. 또한 과거와 다른 전방 여건, 좋은 전방 여건을 QE 확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은 지금 가정하는 게 지금 일단은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제품가에 반영되었고 이게 이익률이 최고치를 찍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과거 같은 얘기 또 전방 여건도 좋아요. Q도 확보됐고 그래서 원재료 가격에 영향을 주는 국제유가 급락하게 되더라도 과거 추세로 보면 일단은 두 개 분기에서 GPA 극도로 발생이 15년하고 20년에 이렇게 급등한 사례를 볼 수 있고 여기서 떨어진다고 하면은 만약에 뚝 떨어진다면 최소한 2개 분기는 GPM이 또 엄청나게 급등하겠죠. 과거 대비 지금도 높은데 그리고 또 과거와 대비 틀린 점이 뭐냐면 전방 요건이 좋아요. 그리고 제품 가격이 쉽게 떨어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떨어지긴 떨어지죠. 원재료 단이 떨어지면 제품가도 떨어지겠지만 과거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방 요건이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지금 하락한다 그러면 일단은 한 두 개 분기 정도는 이익단에서 상당히 높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국제유가가 더 떨어지더라도
과거 같은 이게 전방 여건이 좋기 때문에 전방상의 여건이 좋기 때문에 매출액이나 이익단에서 더 계속 장기간 좋은 여건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스타 자동차 지분법 순이익도 계속 증가 추세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건상으로는 주가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미청석유 이게 퍼밴드고 이게 지금 이게 PBR 밴드고 꽤나 주가 측면으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낮죠. 주가도 봐볼까요? 장기 추세를 월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을 보면은 장기 무상향하긴 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아까 13년도에요. 13년도 이거 주봉으로 잡아볼게요. 17년도 이후에는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익단에서는 많이 EPS는 이렇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17년 이후에 거의 박스권 유지하고 16년부터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지금 문제는 이게 저유동성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꽤나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배당률이 나름 괜찮아요. 3%대 시가 배당률. 근데 이번에 이익단에 올라가면은 지금 배당금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 배당금이 또 조금 더 올라가서 상향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렇게 배당 추세고 그래서 리스크는 일단은 거래량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한번 사면은 잘못하면 물릴 수가 있어요. 크게 빠져나가기 힘들고 대신에 이런 여건들을 감안한다 그러면 국제유가나 아니면 전방산 여건이나 아니면 뭐 최대 주주 여건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는 그 밸류에이션 봤을 때는 나름대로 매력적인 구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해당 기업은 설명드린 것 내용들은 매수 매도 추천 절대 아니며 어떻게 해서 정량력 분석을 통해 갖고 그 다음에 정성적 분석을 통해 스토리텔링을 통해 갖고 어떻게 해당 기업을 분석했는지 과정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 중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면 이거는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한걸 특히 국제적과 연동 관련한 거는 그리고 모든 투자 판단 및 결정에 대한 책임은 분석 내역을 듣고 읽으신 투자자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 바입니다. 감사합니다.